서상목 칼럼 균형시대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현안과 문제를 냉철한 머리, 그러나 뜨거운 가슴으로 균형 있게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서 박사께서는 삼성의 제3의 도약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의 제1의 도약 그리고 제2의 도약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일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86년 제가 KDI 부원장 시절의 일입니다. 대만 타이페이에서 한국과 대만 간 산업정책 세미나가 열렸는데요. 저는 한국 대표단을 이끌고 이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당시 대만 측 대표였던 SC 챙 중화연구소 소장은 개회사에서 반도체 산업에 도전장을 낸 삼성 이병철 회장의 기업가로서의 그 동물적 감각을 아주 높게 평가하면서 그렇지 못한 대만 기업인들을 비판을 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발언은 저를 비롯한 한국 대표단에게는 적지 않은 충격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한국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에서 삼성의 그 반도체 사업 참여를 매우 걱정스러운 눈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사업은 신제품 개발에 성공한 선두주자에게는 아주 큰 이익을 가져다 주나 후발주자에게는 반도체 가격이 폭락을 해서 재앙이 된다는 것이 당시 전문가들의 공통된 주장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생각에는 삼성이 당시 반도체 분야 선두주자인 일본 기업을 앞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선입견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상황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대로입니다. 전문가 예측은 틀렸고 이병철 회장의 그 동물적 감각이 맞았습니다. 이것이 삼성전자의 그 제1의 도약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때 삼성 이병철 회장이 반도체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그 글로벌 시장에서 삼성이라는 최상 수준의 그 브랜드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반도체 사업의 유무는 전자산업 부문에서 삼성과 또 LG 간 격차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 되었습니다. 오래전부터 LG 역시 반도체 사업을 갖고 있었지만은 외환위기 직후 김대중 정부는 기업구조 조정이라는 명분으로 LG로부터 이 반도체 사업을 빼앗아서 현대에게 주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직접 구본무 LG 회장을 청와대로 불러 압력을 넣었고 그래서 이루어진 이 조치는 결국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외환위기 와중에서 또 그 대북 경협 등 사업의 무리한 확대로 경영난에 직면한 현대는 결국 반도체 사업을 포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SK에 의해 인수되어 지금의 SK 하이닉스가 되었습니다. 반도체 사업을 강제로 빼앗긴 것을 아쉬워하던 구본무 LG 회장의 모습을 저는 지금도 아주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용돌이 한가운데서 삼성전자의 그 제2의 도약은 시작되었습니다. 삼성은 현대와는 달리 마누라와 자식을 빼곤 다 바꿔라 라는 그 이건희 회장의 그 독일 프랑크푸르트 신경영 선언대로 세계 시장에서 1등, 2등 가능성이 없는 사업을 과감히 정리를 했습니다. 2002년 서울에서 열렸던 스탠퍼드 대학 동문회 주최 하이텍 기술 심포지엄이 있었는데요. 그 후 저는 참석자들과 함께 삼성 반도체 공장을 견학을 했습니다. 공장 견학 후 오찬 자리에서 스탠퍼드 대학의 노 교수가 옆에 앉은 삼성의 젊은 중역에게 삼성이 일본 소니를 따라잡은 비법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역은 외환위기 이후 삼성은 열심히 구조조정을 했는데 소니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라고 아주 간단히 답을 했습니다. 삼성이 제2도약에 성공한 것은 위기 상황에서 구조조정에 관한 이건희 회장의 그 해안과 결의 그리고 삼성 임직원들의 그 실천 노력이
소니 등 경쟁자들보다 앞섰기 때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이건희 회장은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면서도 언제나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는데, 당시 그 경제 위기 상황에서 삼성 나름의 그 과감한 해법을 찾음으로써 삼성이 그 제2의 도약에 성공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글로벌 반도체 전쟁이라는 표현들을 언론에서 자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에 대한 상황이 어떤지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확산이 됐고, 또 그로 인해서 온라인 교육과 재택근무 등이 확산되면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그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부족해 그 현대 등 주요 자동차 회사의 생산 라인이 중단되고, 심지어는 삼성의 그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마저 연기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언론은 글로벌 반도체 전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년 4월 12일 미국 그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반도체 대책 회의를 직접 주재를 하면서 한국의 삼성전자와 또 대만의 TSMC를 초대해서 미국 내 투자 확대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회의 도중 바이든 대통령이 그 반도체 그 웨이퍼를 흔드는 모습은 전 세계 언론이 헤드라인을 장식하기도 했습니다. 그 중국의 위협에서 국가의 존폐를 미국에 의존해야 하는 대만의 그 TSMC는 향후 3년간 미국 생산 라인 증설에 120억 달러를 투자하는 계획을 일찌감치 발표를 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지난번 그 한미 정상회담에 맞춰서 170억 달러의 그 미국 투자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 반도체 최대 시장인 미국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한국의 삼성전자와 그 대만의 TSMC가 경쟁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서 글로벌 반도체 전쟁은 반도체 분야의 그 세계적 선두주자인 미국의 인텔에게도 자극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 새로 취임한 인텔의 그 겔싱어 CEO는 새 패키징과 또 파운드리 분야에 340억 달러에 달하는 그런 대규모 투자 계획을 잇따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겔싱어는 백악관 반도체 회의에서 6 내지 9개월 이내에 차량용 반도체 생산을 시작하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삼성전자의 그 제3의 도약은 이와 같이 글로벌 반도체 전쟁이 아주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이재용 그 부회장의 리더십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의 영어의 그 몸이어서 신속한 의사 결정이 어려운 난관도 동시에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뒤늦게나마 반도체의 그 중요성을 새롭게 인지한 정부가 최근 K 반도체 대책을 내놓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방금 지적해 주신 정부는 지난 5월 13일 K반도체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그 내용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그 민간 반도체 회사들이 향후 10년간 약 510조 이상을 투자한다는 계획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간 기업 차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는 반도체를 국가 혁신 전략 기술로 지정을 하고 또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최대 6배까지 확대한다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R&D 투자에 대해 그 최대 50%를 세액 공제하고 1조 원 이상의 그 특별 금융 자금을 지원하며 또 반도체 시설의 신속한 구축을 위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함과 동시에 또 반도체 핵심 그 인재 양성을 위한
반도체 특별법을 제정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K 반도체 벨트 구축 계획도 동시에 발표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판교에는 반도체 설계만 전담하는 이른바 Fabless Valley를 조성을 해서 반도체 설계 분야 경쟁력을 키우고, 또 청주를 비롯한 충청권은 반도체 칩의 상품성을 더욱 높여줄 패키징 전문 단지로 조성을 하며, 또 SK 하이닉스의 그 신규 생산 단지가 들어설 그 용인을 기술 자립형 소재 부품 장비 특화 단지로 육성을 해서 하고, 또 화성과 천안은 글로벌 선도 산업과의 협력을 통해서 첨단 반도체 장비 클러스터를 만들어 가겠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최근 반도체 산업에 대한 위기 의식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미국은 반도체를 안보적인 측면에서 일종의 그 전략 물자로 보고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대만 역시 아까 말씀드린 TSMC를 국가 안보 차원에서 R&D에 대한 세제 지원과 또 고급 연구 인력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향후 그 8년간 반도체 분야에 56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중국도 2025년까지 10년 동안 173조 원을 투자하는 이른바 반도체 굴기 전략을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범 후 지금까지 친노조 또 반기업 정책을 펴온 문재인 정부가 갑자기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약속한 이유는 글로벌 반도체 전쟁 시대를 맞아 한국의 그 경쟁국들이 모두 정부 차원에서의 그 지원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와중에서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을 직접 진두 지휘하는 미국의 그 바이든 대통령과의 그 한미 정상회담 역시 문재인 정부가 그 반도체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제까지 그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정부 차원의 특별한 지원이 없이도 자력으로 현재 수준까지 그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약속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국제 시장에서의 그 경쟁력을 유지하고 또 발전시키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지원을 제도하는 데 필요한 반도체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고, 또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사면 조치도 조기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반도체 그 특별법 제정 등으로 반도체 산업만 정부가 도와주면은 자동차, 배터리, 또 바이오 산업 등 다른 첨단 산업과의 그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도체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IT 산업의 핵심 부품으로 산업의 쌀이라고도 하죠. 또 그에 더해서 최근에는 국가 안보 물자로 이렇게 격상되고 있다는 그 특수 상황을 감안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첨단 산업 분야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도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미중간은 물론 주요 선진국 간 그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첨단 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은 불가피하고 이는 이제 국제적 관행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동시에 정부 차원의 지원 규모가 커질수록 ESG 등의 분야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첨단 기업 그 스스로의 노력 역시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대만의 TSMC사가 자주 언론에 부각되고 있습니다. TSMC의 특징을 삼성전자와 비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1986년 대만을 방문했을 때 이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주최 측의 안내로 타이페이에서 서남쪽으로 약 79km 떨어진 신주과학산업단지를 방문을 했습니다. 1980년부터 대만 정부가 조성한 이 단지는 연구소만 모여있는 한국의 대덕 과학단지와는 달리
젊은 그 기업인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대만 정부가 자금 또는 그 경영 지원을 통해서 벤처 그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주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IT 혁명의 진원지인 미국 실리콘밸리 모형을 대만식으로 변형시킨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신주 단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그 복지부 장관 시절 오송 생명과학단지를 조성하면서 신주 과학산업단지를 롤모델로 삼았습니다. 최근 세계 반도체 분야에서 새로운 스타로 부상한 대만의 TSMC사는 신주 단지를 대표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그 파운드리 반도체 기업인 TSMC는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전기공학 박사를 받고 IBM 그 부사장 등을 영임한 모리스 창에 의해서 1987년, 그러니까 제가 방문 86년 그 다음에네요. 창업이 되었습니다. 그는 미국의 그 국가의 생존을 의지해야 하는 대만에게는 제조 시설이 없는 이른바 그 패블리스 미국 업체로부터 제조를 위탁받아서 생산만 전담하는 이른바 그 파운드리 사업이 적격이라는 생각을 했게 됐고 이러한 파운드리 사업 모델을 최초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현을 위해서 TSMC를 창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창업 자금은 2억 2천만 달러라고 하는데 대만 정부와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그 절반씩 유치했다고 합니다. 그 TSMC는 민영화되었고 현재 대만 정부 지분은 6.4%밖에 안 되고요. 모리스 챙 본인과 가족 지분은 0.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TSMC는 사실상 대만 국민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리스 챙은 그 2005년 74세의 그 고령을 이유로 은퇴를 했지만 세계 금융 위기로 매출이 급락하자 2009년에 다시 복직을 해서 2018년까지 그 회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현재는 93년부터 TSMC에서 근무를 한 마크 리우라는 분이 회장직을 맡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는 그 슬로건으로 파운드리 업계 그 세계 최강자로 부상한 TSMC는 그 파운드리 시장의 50%가 훨씬 넘는 이런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고 요즘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TSMC의 장점은 패키징 기술과 규모의 경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메모리 분야 세계 1위인 삼성전자가 최근 파운드리 분야에서 도전장을 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TSMC를 따라잡기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TSMC가 그 고객과 경쟁을 안 하고 그들의 주문만을 생산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반면 메모리 반도체 분야 세계 1위인 삼성전자는 휴대폰, PC 등 제품도 직접 생산함으로써 애플 등의 그 주요 고객과 협력과 동시에 경쟁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반도체 부족 상태가 심화되면서 파운드리 시장이 급격히 증가함으로써 TSMC사의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한국 업체들이 그 7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는 전체 반도체 시장의 30%에 불과합니다. 특히 반도체 설계나 파운드리 등 반도체 시장의 그 70%인 그 비메모리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점유율은 현재 한 4%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의 성장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와 또 한국 반도체 산업의 전략은 메모리 분야에서 초격차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면서 현재 17%에 불과한 파운드리 분야의 점유율을 높여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확정된 K 반도체 전략의 그 체계적인 추진을 통해서 반도체 산업의 전반의 그 경쟁력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민간 협력 체계에 기반한 K 반도체 전략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한국이 그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최강국으로 부상하는 날도 멀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서상목 컬럼 균형시대는 반도체 분야의 최근 동향을 분석하고 또 한국의 전략적 선택 문제에 대한 고민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980년대가 퀄리티의 시대요. 1990년대가 리엔지니어링의 시대였다면 2000년대는 스피드의 시대가 될 것이다. 비즈니스의 본질이 매우 빠른 속도로 바뀔 것이고 비즈니스의 처리 속도 또한 빨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비즈니스의 속도가 충분히 빨라지면 비즈니스의 본질 또한 변화하기 마련이다. 이런 변화는 디지털 정보의 흐름이라는 의외로 단순한 개념 때문에 발생하게 될 것이다.